2017년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각각 시험의 출제 범위를 제가 제시를 해놨어요. 먼저 좀 가까운 시기인 2017년도 하반기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문법, 문학, 비문학 비중이 884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 비중이 여전히 높은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법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문법 전체를 열심히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부분 공부 안 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심화 내용인 것 같은데 공부 안 하면 괜찮을까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답해드리기 뭐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덜 중요해요. 이 부분은 출제가 조금 덜 됐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100%라는 건 없어요. 여태까지 문제를 기출했었던 분들이 이거는 여태까지 안 나왔으니까 절대 내지 말아야지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전범위가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수업하는 방향에서 어떤 것들이 주로 기출됐더라, 어떤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됐더라,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문법 부분에서 언어와 국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우게 될 단원인데요. 이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은 아니에요. 굉장히 잘 출제되는 부분은요, 의문론 부분에서 의문의 체계 하고 의문의 변동 부분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의문 변동과 의문의 체계가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같이 공부할 거거든요. 그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태론에서 파생어, 합성어, 단어 형성 과정 이런 거 나와 있죠. 요것도 빈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우리가 수능 공부하고 조금 비슷하게 해야 되는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EBS의 문제 유형을 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BS의 출제 범위가 조금 비슷하게 경향이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새 EBS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단어의 형성법 중에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를 포함하여서 굉장히 이 단어 형성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소방직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한번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시험 문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품사 부분에서는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품사를 각각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가 이런 거 묻는 문제. 그리고 용언의 활용에서 기본 형태를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두 개, 품사, 용언의 활용은 둘 다 품사 관련 문제예요. 품사에서 두 문제나 나왔구나 라는 걸 확인 가능하시겠네요. 자, 그리고 문장론에서요, 문장 성분의 구별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아직은. 그렇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 다 구별해 낼 수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문장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미론은요, 중의적 의미라고 해서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어, 다 오지는 않은 건지, 전체가 안 온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중의적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한글 맞춤법 부분은 잘 나오는 파트고요.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도 요새 많이 빈출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전문학도 항상 잘 나와요. 가사문학이 되게 잘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가사문학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뽑아가지고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사문학, 관동별곡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하신 기억나시나요? 정말 짜증나면서 공부했는데 당연히 내용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나중에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시조하고 현대문학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본 기억이 있으신 각각 문학 작품 있나요? 창, 님으로 창을, 나무로 참을 내겠어, 이거야? 네, 외산해건 허허 옥주요, 그쵸? 이거죠. 그리고 다른 거,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같이 공부할 거니까요, 그쵸?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 문학이 나왔는데 또 나올까?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되었었던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안 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엔 내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사실적 이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이거 묻는 거예요. 일치, 불일치. 그렇죠? 그리고 글의 진술 방식, 여기에서는 인가가 쓰였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설명되는 과정에서 대조나 정의나 예시 어떤 것이 사용되었나 이런 것들을 묻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추론적 독해라고 하는 것은요,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물어보는데, 실제 여러분들 수능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했었던 게 바로 이 추론적 독해예요. 그런데 다행히 소방직은요, 추론적 독해가 위에 앞에 말씀드렸었던 일치불일치 유형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쯤 다 보셨겠지만 비문학 지문도 굉장히 길이가 짧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 요거는 제가 같이 수업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게 바로 작년 하반기 기출이었는데요. 문제는 상반기 기출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여러분들. 상반기 기출을 보시면 비문학이 8문항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 이전에 어땠는가? 그 이전에는 계속 문법 8, 문학 8, 비문학 4 이런 형태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반기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가지고 그럼 비문학이 이제 더 비중이 많아지는가? 라고 했었더니 또 그렇지 않고 방금 본 것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얼 더 비중 있게 공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그래도 여태까지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봤었을 땐 문법이 가장 많은 출제를 갖고 있으니까,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문법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외운 만큼 점수가 나오는 게 문법이니까요. 그렇죠? 문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 나오면 문제를 조금 더 잘 풀 수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지문들도 제가 풀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의 경우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문법 먼저 정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문법은 다 맞고 나머지에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자 성어가 한 문제 정도 나오기도 해요. 항상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직렬은요, 한자가 되게 어렵게 나와요. 음독할 수 있는가? 읽어낼 수 있는가? 그렇죠? 아니면 부수 관련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방식은 거의 한자 성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점검하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자 한문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프린트 하나 드렸거든요. 요거 하나 드렸는데 요게 전체 저희가 쭉 해나갈 프린트는 아니고요. 다음 주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5개. 매일매일 한자 성어 한자 5개 정도. 실제 한자 성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한자 각각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한자가 무엇인지, 물론 한자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봐는 아니고요. 다 한글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한글 옆에 한자가 나와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지 문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한자와 한자 성어는 여러분들이 꼭 좀 한 번씩은 좀 보시고,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처음에 테스트를 잠깐 할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저 테스트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 성실하게 좀 공부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뜻을 써드리면 여러분들이 각각 내용을 여기 한자 성어를 쓰는 방식, 일반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 국어, 일어, 프랑스어 할 거 없이 모든 언어라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파트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건 언어의 기호인데요. 언어의 기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언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호다. 이게 언어의 기호성이에요. 근데 기호는 기호인데 어떤 기호냐? 형식 더하기 내용을 갖고 있는 기호다 라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의 기호성입니다. 형식 더하기 내용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 주변에 갓난아기들 본 적 있나요? 네, 갓난아기들 보면 옹알옹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말뜻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걔가 무슨 말 소리를 내긴 하잖아요. 그렇죠?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나요? 없어요. 그럼 그거 언어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강아지가, 저희 집엔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막 짖어요. 저는 대충 짖으면 모든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겠지만 뭔가 물건을 꺼내달라고 짖는구나 이런 것들 눈치껏 살피거든요. 근데 실제 그 짖는 소리 내에서 걔가 이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언어가 되려면요, 형식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언어의 기호성입니다. 자, 형식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형식은 바로 말소리인 음성 언어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 언어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성 언어든 문자 언어든 걔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바로 언어가 돼요. 그게 바로 언어의 기호성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 아래에 여기 되게 어렵게 설명, 시니피에, 시니피앙 뭐 이런 거 설명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은요 나중에 읽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이 더 중요해서 2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2번 바로 언어의 자의성인데요. 자,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하는 건 언어가 형식하고 내용이 짝을 이룰 때 얘네들이 꼭 짝꿍이라서 이루어진 게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름 갖고 태어나셨나요? 나 태어나면서 저는 박세경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나요? 아무도 그렇게 못 태어나요. 그렇죠? 만약 제가 태어나면서 박세경입니다 라고 태어났으면 언어의 자의성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용, 나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내 이름을 붙일 때에는 그게 마음대로 붙여진다 라는 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이름 갖고 있는 것들도 엄마 아빠가 지어줬잖아요. 제가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요새는 뭐 탤런트 이름이 신세경이란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이름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 이름을 들으면 항상 다 남자 이름, 요새는 남자 여자 이런 거 없다고는 하지만 남자 이름 같다고 막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딱딱한 느낌을 줘가지고 좀 싫어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이름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갖고 태어난 것도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형식은 마음대로 정해집니다 라는 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에요. 근데 이 자의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의성의 근거가 되는 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 예들 중 하나를 제시한 다음에 이것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언어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예시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 하시나요? 열심히 공부 안 하시는 건가요? 그냥 대충 공부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어쨌든 영어를 공부하시잖아요. 싫죠? 그렇죠? 국어도 싫은데 영어도 싫죠? 그렇죠? 근데 영어를 왜 따로 공부해야 되나요? 영어를 왜 따로 공부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침묵만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긴 하지만 제가 가끔씩 그냥 인강을 아무도 없이 학생 없이 인강을 촬영할 때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아무도 없이 제가 벽을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 이렇게 호응을 바라면서 갈구하면서. 자,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왜요? 국어랑 달라요. 만약 국어랑 어휘만 같더라도 저희가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휘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사랑이란 말이 영어에서는 love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어로는 I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독어로는 live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달라요. 왜요? 형식하고 내용이 짝꿍해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서. 그렇죠? 얘들이 짝꿍이었었다면 어떤 나라에서나 똑같은 똑같은 형식으로 불렸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언어의 자의성의 근거가 된다. 어떤 거요? 바로 각각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동음이 의어, 유의어 이런 것도 언어의 자의성의 예가 된다 라고 하거든요. 동음이의어가 뭔가요? 동음이의어. 네,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다만 다음엔 아셨으면 좋겠고요. 모르면 그냥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도리도리 이렇게 해주세요. 자, 동음이의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배, 먹는 거. 감사합니다. 먹는 것만 다 떠오르시나요? 같이? 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신체, 배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수업이 되네요. 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마다 원래 갖고 태어나야 되는 형식이 다 정해져 있었다면 얘네들의 형식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얘네들을 그냥 마음대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을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게 유의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아래 예로 나와 있었던 게 유의어가 죽다, 숨지다, 사망하다. 유사한 말의 조합 우리가 유의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말들이 지금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이 형식이랑 짝꿍을 같이 갖고 다닌다면 이 내용이라고 하면 무조건 죽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바로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왔냐면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거래요. 언어의 역사성. 뭐냐 하면 뒤에 언어의 역사성을 공부할 겁니다. 언어의 역사성은 지금 당장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슬프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 생겨났다가 어떤 건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변화를 거치는 과정들이 있는데 형식과 내용이 짝꿍을 이루고 있다면 두 개가 동시에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언어의 경우 형식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내용만 바뀌는 경우가 있대요. 지금 얘가 남아 있는데요. 원래 거품이라고 현대어로 말하는 게 옛날엔 덮음이었대요. 덮음. 덮음이라는 형식을 지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품이 되었대요. 만약에 얘가 의미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의미는 동일해요. 근데 동일한데 갑자기 형식만 바뀌어 버렸어요. 얘네들은 짝꿍이니까 꼭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 아, 짝꿍이 아니라는 뜻이구나. 그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짝꿍이 아니다,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라는 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가 나와 있는 게 의미의 변화예요. 의미만 변화한 경우가 있대요. 어리다 라는 말이요, 이 형식이요, 옛날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얘가 짝꿍이면 같이 바뀌어야죠.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짝꿍이 아니구나. 언어의 자의성, 그렇죠? 언어의 임의성,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같은 거요. 여러분들 강아지는 우리가 뭐라고 운다고 하죠? 짖는다고 하죠? 멍멍. 네. 그리고 고양이는 야옹야옹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부르는데 외국에서 영어권에서요, 멍멍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우와우라고 해요. 바우와우 이렇게 짖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짖는다고 해요. 의성어 같은 경우는, 의성어는 뭐예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에요. 그렇죠?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라고 한다면 거의 동일하게 발생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형식과 내용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 형식, 멍멍이든 바우와우 등 정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주세요. 지금 아까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해서 언어는 형식과 내용이 짝꿍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짝꿍이 맺어질 때 얘네들이 필연적인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 멀리서 왔는데 데스티니 해가지고 갑자기 그 여자 얼굴이 막, 아니면 남자 얼굴 막 보이면서 엄청 저 사람이 나 운명이야 뭐 이렇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